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힘든 거예요. 하려면 금방 해요. 국수홍 선생이 나한테 생색낼 게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그 맞춰주려고 일부러 못하는 척 하는 거지. 자, 146페이지 대리하시 대리. 대리제도는 이름에 써있듯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리를 제외한 그 이외의 모든 법률 관계들은 행위를 자기가 하고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대리에서만 법률 행위하는 사람이랑 이 행위에 대한 효과, 책임을 지는 사람이 둘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대리인이에요. 그로 인한 효과,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 관계에서는 이걸 항상 패턴을 익히셔야 돼. 행위는 대리인하고 그로 인한 효과는 본인한테 속한다라는 걸 일관성 있게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대리에서는 필연적으로 3명이 나와요. 이 효력 받는 사람, 이 사람을 본인이라고 하고 행위하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들 둘 사이에 을이 갑을 대리할 권한이 있어야 대리할 수 있어요. 그걸 대리권이라고 해요. 법률 용어는 있는 그대로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대리에서 권 나오잖아요. 권자, 그럼 권리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대리권 이렇게 읽으셔요. 대리권. 그러니까 대리에서는 권, 이거는 대리권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 일단 대리할 권한이 있어야 되고, 그에 기초해서 이제 이 상대방 측하고 법률행위를 해요. 근데 을이 갑을 대신해서 법률행위를 해야 갑한테 효력이 있는 거라고. 그걸 대리행위다 그래. 대리행위가 무슨 뜻이요? 대신한 행위, 즉 을이 갑을 대신해서 법률행위를 한 거라고. 그랬기 때문에 본인 갑한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걸 대리효과라고 돼. 그러니까 결국 왼쪽을 오른쪽 그림으로 옮기면 행위는 대리인이 하고 그러한 효과는 본인한테 속하는 제도를 대리라고 한다고. 그럼 갑을병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요? 본인하고 대리인하고 상대방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 왜요? 제목이 대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그 제목, 그 영역에서 하시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대리제도니까 대리인이 이 사례의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 관계에서 법률 용어가 자기나 자신이란 말이 나오죠. 그럼 자기 자신이 나오면 대리인을 말하는 거야. 행위하는 사람. 본인을 뜻하는 게 아니고. 본인은 본인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법률 용어도 대리인을 중심으로 용어가 정해지는 거고, 갑을병 이렇게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례가 나오면 갑의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기하겠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갑을병이 나왔다고 해서 갑을병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누군지만 정리를 하면 본인하고 상대방은 자동으로 같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대리 사례는 무조건 대리인만 표시하고 푸는 연습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항상 사건별로 정리하는 방식을 계속 익히시는 거예요. 시험 봐야 되니까. 그래서 첫째가 여기야. 이제 둘 사이에 대리할 권한이 있었어야 되고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본인한테 효과가 생긴다고. 여기까지. 책에 대리제도의 의 제목 옆에다가 요것만 딱 써놓으시면 돼요. 요것만. 법률행위는 대리인, 효과는 본인. 이렇게. 이거 화살표예요. 화살표. 어느 선생이 댓글을 보고는 저게 무슨 화살표냐고 그랬다는데, 그럼 화살표지 뭐요? 화살표, 화살표. 그래서 대리제도는 행위 주체랑 효과, 책임 주체가 둘로 나눠져 있다라는 의식을 항상 하시라고. 그래서 행위는 대리인, 그로 인한 효과는 본인한테 속한다라는 걸 계속 익히시면 돼. 그래서 양가로 1번은 첫 번째 줄 끝에 법률행위 나오죠. 거기 행위에다 동함 치고 대리인 이렇게 동함 치고,
다음 두 번째 효과에다 동함시키고 책임, 본인 이렇게 동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첫 번째 끝에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대리권, 그 다음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자, 이제 이번에 대리의 종류, 그 양가로 1번에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민법 구조는 단순해요. 저희가 첫날 했던 거랑 똑같아. 권리 변동의 원인도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당사자 의사에 따라 일어나는 법률 행위랑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 일어나는 법률 규정 딱 두 종류였죠. 대리권 발생 원인도 딱 두 종류예요. 임의대리는 당사자,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걸 임의대리. 법정대리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걸 법정대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법정대리에서 법정은 법률 규정을 뜻하는 거고, 임의대리는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 수여를 해야, 대리권 수여 행위가 있어야 대리권이 발생하는 걸 임의대리라고 해요. 그래서 임의대리에만 나오는 고유명사가 수권행위예요. 수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그래서 대리권 수여 행위, 선임, 대리권 수여 표시 다 같은 말이고 수권행위. 그래서 임의대리랑 수권행위는 아예 동의어로 외우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권행위가 나오면 임의대리를 뜻하는 거고, 임의대리 나오면 수권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럼 요 수권행위도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 행위예요. 그럼 요식행위예요, 불요식행위야? 불요식행위지. 이거는 개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첫날 했던 총론을 그대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다 불요식행위예요. 요식행위는 아예 시험 범위 없어. 그럼 수권행위는 구두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수권행위를 그냥 일상용어로 한 단어로 하면 해. 두 글자로 해봐. 네 글자로 네가 해. 네가 해봐. 그걸 수권행위다 그래. 무슨 대단한 형식을 요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내 대신 해봐라. 이걸 수권행위다 그래요. 자,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에서 발생하는데, 이 법정대리 제도는 중개자 시험이 그나마 다른 시험보다 쉬운 점이 그거예요. 시험 범위가 다른 시험에 비해서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시험들은 법정대리 제도가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의 법정대리 제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대리 있죠? 그것만 시험범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법정대리가 나오면 제한능력자, 이게 세트로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법정대리 나오면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가 나오면 법정대리인, 이렇게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친권자, 부모가 법정대리를 하는 거고,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은 후견인이 법정대리를 하는 거라고. 이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그래서 우리 시험은 법정대리는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제도만 시험 범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세트야, 세트. 그럼 법정대리에는 수권행위 나와, 안 나와요? 법정대리에 수권행위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예요. 법정대리에는 수권행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1번, 거의 동그라미 1번에 임의대리는 임의에다 동함 치고 수권행위에다 동함 딱 치면 되고, 법정대리는 법정에다 동함 치고 법률 규정 이렇게 동하시면 돼.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시험 주로 친권자가 많이 나와요. 자, 양가로 이번에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나오죠? 이 개념은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시험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아. 처음이니까 하는데, 그냥 능동이 무슨 뜻이? 능동, 적극적으로 뭘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수동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을이 갑을 대리행위를 하다 보면 갑을 대신해서 을이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그걸 능동대리라고 해. 얘가 하는 거. 그리고 상대방이 의사를 표시하는 걸 갑을 대신해서 을이 받기도 할 거 아니냐고, 그 받는 걸 수동대리라고 한다고. 그래서 능동은 하는 이란 뜻이고, 수동은 받는, 이 말이에요. 답으로 안 나와요. 중요한 건 양가로 3번이야.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그대로 읽으시는 거야. 자, 유권 대리. 유권이 뭔 뜻이요? 네, 대리권이 있는 대리행위. 그러니까 대리할 권한이 있으면서 대리한 걸 유권 대리라고 한다고. 그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대리를 했으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유권 대리라. 그러니까 시험은 유권 대리는 안 나와요. 물어볼 게 없잖아. 무권 대리. 무권이 뭐예요? 대리권 없이 한 대리 행위. 그럼 무권 대리는 이름 잘 보고 하세요. 무권 대리. 대리요 아니요? 대리 맞아요. 그러니까 막 지르지 말고 눈을 두고 단어 보고 하라고. 무권 대리. 대리요 아니요? 대리야. 대리 행위 했어 안 했어요? 한 거야. 근데 대리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권 대리라는 건 일단 을이 갑을 대신해서 행위를 하긴 했어. 근데 이 행위할 권한이 없었던 걸 말해요. 그럼 무권 대리는 본인한테 책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지. 이게 가장 기초야 이게. 뭐 이런 게 답으로 나와. 무권 대리는 원칙상 본인한테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옳은 거 고르세요 하고. 시험이라는 게 무슨 심오한 걸 묻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제도를 물어. 대리권 없는 사람이 대리행위에 있으면 본인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어야지 당연히. 그런데 우리 법이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 대리권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행위를 해놨어. 근데 그 행위가 자기 마음에 들어. 그럼 효력 인정해도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게 해줘요. 그걸 추인이다 그러지. 추인. 권한 없이 대리행위를 했지만 본인이 나중에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게 해줬다고. 그걸 추인이다 그래. 그럼 추인을 인정한 이유가 그거예요. 권한은 없었지만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무권 대리인이 뭔가 계약을 해놨잖아요. 누구 대신에? 본인 갑 대신에. 그럼 누구 이름으로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갑의 이름으로 계약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법에서는 어차피 갑 본인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나중에라도 효력을 인정하고 싶으면 추인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추인을 하게 되면 이제 유효로 바뀌어. 그럼 이제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그거예요. 유효였던 행위가 나중에 취소가 돼버리면 무효로 바뀌죠. 지금은 본인한테는 무효였던 행위가 나중에 추인을 하게 되면 이제 유효로 바뀌지. 이렇듯 유효였던 행위가 무효로 바뀔 때가 있고 무효였던 행위가 유효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법률상 효과가 바뀔 때에는 항상 언제부터 바뀌냐가 중요해. 그때부터 그 이후로 바뀌게 되느냐, 행위 당시로 소급해서 처음부터 바뀌냐. 이게 우리 법에서는 무권 대리는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추인한 날부터가 아니라 행위한 때로 소급해서 유효로 되도록 규정을 둔 거예요. 추인하면. 근데 계약 내용 보니까 터무니없는 계약을 했어. 효력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럼 추인 거절하면 돼요. 난 추인할 생각 없다. 그러면 무효로 확정돼. 다 표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유권 대리라야 당연히 본인 책임이 발생하는 거고, 무권 대리는 일단 본인은 책임 없어. 본인 책임이 발생하려면 나중에 본인이 추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추인해야만 소급해서 유효로 되는 거야. 추인하지 않는 한 그냥 무효로 확정나는 거예요. 그걸 무권 대리라고 한다고. 무권 대리 제도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법률 관계를 볼 거고, 무권 대리는 매년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게 뭔가 문제가 있어야 시험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유권 대리 사건보다는 무권 대리 사건이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무권 대리 사안이 매년 시험에 출제돼서 나오는 거라고. 그럼 여기까지 대리 개념에서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구별할 때 수권행위 나오면 임의 대리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임의 대리랑 수권행위랑 동의어다. 그 정도만 인식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 넘어가시고 149페이지 가셔서 149페이지에 3번 파란색 3번 대리권의 소멸 나오죠. 거기 보시면 이 대리권 소멸 여부가 대리제도에서는
기초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와요. 쉬운 내용이야. 그러니까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둔 거예요. 법정 대리가 됐든 임의 대리가 됐든 공통적으로 대리권이 발생한 이후에 본인이 사망하게 돼요. 그럼 책임질 사람이 없지. 그럼 대리권 소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하게 규정을 둔 거야. 또 하나는 대리인이 사망했어. 그럼 대리인이 사망했으면 행위할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외울 거야 이게? 응? 이걸 외워야 되냐고. 아니잖니. 본인이 사망했대. 그럼 당연히 소멸하는 거지. 대리인이 사망했으면 당연히 소멸한 거지. 그 답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만이 아니라 대리인이 성년 후견 심판을 받았거나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대리권 소멸하도록 규정을 뒀다는 거야. 그래서 외울 건 이거야. 대리인이 성년 후견 파산 선고 받게 되면 대리권 소멸한다. 이것만. 이것도 뭐 막 앞잡다서 외울 게 아니라 대리인이 성년 후견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대리될 당시에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헬렐레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대리인이 헬렐레가 됐어. 그러면 누구를 대리하면 큰일 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대리된 이후에 성년 후견 심판받게 되면 그날부로 다른 사람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던 것들이 자동 소멸하는 거야. 법정 대리든 임의 대리든. 그럼 이렇게 읽으면 되거든. 대리인이 후에 성년 후견 심판을 받은 때에는 이렇게 나오면 대리인이 헬렐레가 된 때에는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럼 다른 사람 대리하면 안 됐지 하고 읽으면 된다고. 이게 2년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대리인이 성년 후견 심판을 받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미친 거 아니야? 그냥 답 쓰면 된다고. 그다음 대리인이 그 이후에 파산 선고 받았죠. 그럼 대리인이 개털이 된 거 아니에요? 개털 몰래? 그래서 대리인 개털 됐으면 다른 사람 대리하면 큰일 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대리권 자동 소멸하게 한 거예요. 다 있어요. 이게 이제 임의 대리냐 법정 대리냐 따질 거 없이 이 넷 중 한 가지 사유가 생기면 대리권은 자동으로 소멸해. 그럼 이거 이외에는 대리권이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답으로 나올 게 정해진 게 일단 본인은 오로지 사망뿐이야. 그럼 본인이 성년 후견 심판을 받았거나 본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대. 그럼 본인이 헬렐레가 되거나 본인이 개털된 거죠. 그럼 오히려 대리권이 발생해야지.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본인의 성년 후견이나 본인의 파산은 대리권 발생 사유지 소멸 사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대리권이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사망, 성년 후견, 파산은 이렇게 나와. 시험에 나올 때. 그럼 본인은 오로지 사망뿐이죠. 근데 본인 사망 말고 한두 개 더 붙어 나오지. 그럼 그게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이렇게 대리 문제에 본인의 사망 점 성년 후견 이렇게 나올 거 아니요. 본인 사망 옆에 점 찍혀 있으면 점이 틀린 거예요. 하나라도 더 달려 있으면 무조건 틀리는 문장이야. 그게 이제 본인 측에서 나오는 문제고, 이제 대리인 측면에서 성년 후견하고 비교되는 애 있죠. 상태의 차이가 있는 사람. 그게 한정 후견 아니에요. 법에 대리인 성년 후견 심판 소멸 사유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한정 후견은 법에 안 나와. 그래서 한정 후견을 받았더라도 대리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셔야지 또. 왜 법에서는 성년 후견 심판을 받으면 대리권 소멸한다고 해놓고 한정 후견 심판을 받은 건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그래요? 왜 성년 후견은 소멸 사유고 한정 후견은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왜 그래? 그래, 법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해할 게 없는 거야 여러분은. 제 생각에는요, 얘는 지속적 결여돼서 완전 헬렐레고 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덜 헬렐레여서 그렇겠죠. 물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정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 민법을 개정하는데 지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둘 다 헬렐레가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 대리하면 위험해지니까 이제 둘 다 소멸사유로 하자라고 의견이 수렴이 돼가지고 법을 바꿨대. 이제 그때는 또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일 문제인 것이지. 그러니까 이 중개사 수험생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 제도나 그에 대해서 나온 판례 사안을 받아들이면 이해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 기준에서 설득, 납득이 돼야 이해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이 민법이 어렵다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판결이 그렇게 났구나, 법에서 그렇게 정했구나 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답은 한정우견이 맨날 답인 거야. 이게 답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후견 심판받은 건 소멸사유가 아니다고. 왜 아니요? 법에 그렇게 정한 거예요. 왜 정한 거야? 그래서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닌 걸 물어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은 한정후견이야. 한정후견. 그래서 저희가 앞에 능력제도를 할 때 비한정후견이랑 비성년후견이랑 그 정신상태의 차이가 있다. 얘가 더 상태가 안 좋다. 그런데 이 둘의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은 딱 한 군데에서만 차이점이 드러나고 그 이외에는 그냥 똑같이 보호하는 걸로 풀면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가 둘의 구별하는 가장 큰 실익이에요. 나머지는 구별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사유냐 아니냐에서 성년후견이냐 한정후견이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시험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단답형 문제로 나올 때가 있고 서술형 문제로 옳으냐 틀리냐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단답형 나오면 답이 정해진 거예요.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내 시험에. 그럼 오지선다니까 4개 반드시 있어야죠. 어? 그리고 나머지 한 놈이 답일 거 아니요.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많이 나와 이게. 그럼 4개는 딱 나오지. 그럼 나머지 한 놈 답으로 나오는 게 요게 1순위 답이야. 대리인의 한정후견. 그래서 대리권 소멸사유 아닌 것 고르라고 하면 한정후견이 있는지를 먼저 찾으시는 거야. 그럼 19은 이게 답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가끔 이게 답으로 안 나올 때가 있어. 그럼 한정후견이 답으로 안 나오잖아. 그럼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 본인 사망 말고 하나 더 나오는 거야. 본인의 성년후견이 나오거나 본인의 파산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5개 중에 본인이 2개 들어있잖아. 그럼 사망 뺀 나머지가 무조건 답이요.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 일도 아니요.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시험 목적으로 하면 민법이 제일 쉽다니까.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다른 과목들처럼 막 앞자 따서 외우고 맨날 개정돼가지고 막 머리 아프고 할 필요 없어. 중개사법 선생들 매년 이맘때부터 2월달까지 죽어나요. 중개사법은 6과목이 다 나오거든. 다른 과목들 내용이 다 나와. 그럼 공법 바뀌지? 공법 공부해야 돼. 세법 바뀌지? 세법 공부해야 되고. 관련된 법들 바뀌면 그거 다 책 다시 다 바꿔야 돼. 불쌍해 죽겠어. 모이면 제일 부러워해. 민법에서 바뀐 거 없지? 아, 있어. 뭐가 바뀌었냐? 판례 하나 바뀐 거 있어. 하나 바뀌어. 하나. 우리도 특별법은 자주 바뀌긴 하는데 바뀌어봐야 자꾸만 수정하면 되니까 금방 끝나. 대신에 가르치기가 어렵지. 감정 자제시키고 공식대로 하게 하려면 그게 어려워. 그게 그들은 바뀐 게 어렵지 가르치는 건 쉬워. 그냥 앞자 따서 노래 부르다 집에 가는 거야. 그놈의 노래를 어디서 불렀는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민법은 시험용으로 하면 굉장히 단순하니까 절대 민법을 복잡한 사고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완전 단순하게 하셔야 돼. 단순하게. 본인은 사망뿐이요. 더 나오면 그놈이 답이요. 이렇게. 한정후견은 소멸사유?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또 하나가 임의대리에만 나오고 법정대리는 나올 수 없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수권행위잖아요. 수권행. 그럼 임의대리라는 건 본인 의사에 달려있는 거죠. 대리권을 주고 안 주고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대리권을 줬다가도 야 오늘부터 너 그만둬 라고 쉬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수권행위 처리다 그래. 그럼 수권행위 처리는 임의대리만 나오는 소멸사유지 법정대리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책에 가셔서 149페이지에 양가로 1번 거기 네모 안에 법조문 1번 본인 사망, 그 다음 대리인 사망,
성년의견 파산. 그 다음 동그라미 1번은 첫 번째 줄 가운데 대리인 한정의견 소멸사유 아니다. 이놈의 답이요. 이 질문이 올해 시험 답으로 또 나왔어요. 갑을병 대리 사례 내놓고 마치 사례 문제인 양 포장해 가지고 틀린 거 고르라고 하고는 1번 지문에 대리인 을이 한정의견 개시심판을 받게 되면 대리권 소멸한다 이렇게 낸 거야. 그러면 대리 문제에서 성년의견하고 한정의견 눈에 떼야죠. 그럼 한정의견은 소멸사유? 아니지. 1번 답 쓰고 끝나는 거예요. 그 이하는 읽을 필요가 없는 문제다고. 그게 1번 답으로 나왔던 문장이에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 가셔서 150페이지 150페이지에 양가루 2번 그 제목 임의대리 특유한 소멸사유. 그럼 임의대리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1번 할 필요 없고 동그라미 2번 있죠. 수권행위 철회. 그냥 우스갯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수권행위를 한 글자로 하면 해. 수권행위 철회를 한 글자로 하면 쉬어. 쉬어. 그럼 쉬어는 임의대리만 나오는 용어죠. 법정대리에 쉬어가 어떻게 나와? 그럼 고등학생 아들놈이 교복 입으면서 아빠 보고 쉬어. 학교 못 가. 그래서 이 수권행위 철회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문장으로 나올 때에는 수권행위 철회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사유다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그럼 어디서 수권행위가 나왔는데 법정대리가 들어있어? 그냥 무조건 틀린 거예요. 수권행위랑 법정대리가 한 공간에 들어있으면 무조건 틀린 문장이야. 그러니까 절대 같은 공간에 들어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공부하면서 많이 익숙해지실 거거든. 제가 그거 비유할 때 닭하고 오리 이야기를 많이 해. 닭장 안에는 닭만 있어야 돼요. 닭장 안에 닭하고 병아리만 있어야 돼. 근데 닭장 안에 오리가 들어있잖아. 닭들 다 죽어요. 닭은 쪼아 먹는데 오리는 드르륵 이렇게 먹거든. 몰라? 오리는 드르륵 이렇게 훑어 먹어버려. 닭은 하나씩 콕콕콕콕 쪼아 먹는데. 그래서 같이 키우면 닭은 뭐에 하나도 못 먹어. 오리가 그냥 드르륵 진공청소기처럼 드르륵 없어졌네. 발가락 붙어가지고 깨끗거리는 거, 주둥이 넓적한 거. 그러니까 병아리하고 오리 새끼하고 같이 섞여 있으면 오리 새끼가 눈에 확 띄어야 돼요. 수권행위랑 법정대리랑 같이 들어있으면 법정대리 X가 딱 눈에 띄셔야 되는 거야. 그건 연습하면 되거든. 연습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읽으려고 하지 말고 찾으려고 하셔야 돼. 그래야 눈에 띄거든. 그게. 여기까지가 대리권 소멸 문제예요. 이제 이와 구별하실게 이거야.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한다는 이야기는 대리낼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대리권이 발생한 이후에 이러한 사정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대리권 소멸시키겠다는 거고. 자, 상식부터 해보게. 갑이 자기가 소유하던 건물을 을한테 야 네가 대신 매매를 해라 라고 매매하라고 대리권 수여를 해요. 그럼 이제 임의대리나요. 그럼 갑이 이제 을을 대리권을 수여할 때 을이 행위 능력자일 수도 있고 제한 능력자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럼 문제는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돼요. 얘가 제한 능력자야. 그럼 본인이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그럼 임의 대리인을 선임하고 안 하고는 누가 선택해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 그리고 얘가 대리행위를 하죠. 그럼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자기가 책임질 거 아니요. 그럼 갑이 그래.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어리든 헬렐레든 나는 상관없으니 네가 내 대신 대리행위를 해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래서 법에서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둔 거예요. 어차피 임의 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본인이 그 대리행위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질 각오로 선임하는 거니까 본인 마음이다. 그건 능력자를 선임해도 되고 제한 능력자를 선임해도 되고 그건 본인 선택할 일이라는 거예요. 법에서 금지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이거에 숨겨진 의미가 뭐냐면 이제 갑이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한 능력자가
갑을 대리해 가지고 상대방하고 매매 계약을 했다고.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이죠. 그럼 누구한테 효력이 있어요? 본인한테 효력이 있는 거라니까. 뭔 또 우리한테 효력이 있어. 다시 여기 가서 대리란 법률행위는 대리인의 효과, 책임은 누가 죠? 본인이 지는 거라니까. 다시 을이 매매 계약을 했지만 이 매매 계약은 을 자기가 책임지는 계약이 아니고 본인,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 갑이 책임질 계약이다니까. 그러니까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유도 누가 계약을 했든 본인이 시켜서 한 거니까 시킨 본인이 책임질 계약이에요. 제한능력자가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제한능력자를 보호해야 되는 제도는 여기엔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제한능력자가 책임지는 계약은 보호를 해줘야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게 해줘. 근데 제한능력자가 대리행위를 한 건 본인이 책임질 일이지 계약을 한 제한능력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 제한능력자 보호제도는 여기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되 본인이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면 선임한 자신이 이 계약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지 이 매매 계약을 제한능력자가 했다는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시험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그건 누가 선택할 일이에요? 본인이 선택할 일이야. 왜 이러한 제도를 뒀냐면 만약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질 않잖아요. 두질 않아. 그러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럼 법을 아는 사람들이 악용할 거예요.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 일단.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대리행위를 해. 계약 내용이 훌륭해. 마음에 들어. 그럼 취소 안 해. 근데 계약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제한 능력자가 했다는 핑계로 취소를 할 거야. 그러면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보다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을 경우가 오히려 선택권이 생기죠. 그럼 무조건 본인한테 유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지구상의 대리인들은 전부 다 교복 입고 다니고 엄마 대리인, 아빠 대리인 아니면 동공이 풀려 있거나 뭘 좀 흘리고 다닌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대리인으로 돌아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취소하겠다라고 취소를 주장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민법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공평해야 되니까 법제도를 악용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야. 그래서 법에다가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는 없다. 능력자를 선임하든 제한 능력자를 선임하든 그건 본인이 알아서 선택해라. 그런데 제한 능력자를 선임했으면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제한 능력자가 대리행위를 했다는 핑계로 그 계약을 취소는 절대 못한다라고 제한을 둔 거라고. 그럼 이걸 악용할 사람이 이제 없을 거 아니에요. 제한 능력자 선임해도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지 취소를 못하니까. 그럼 오히려 제한 능력자 선임을 안 하겠지. 그래서 시험에서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미성년자 대리인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본인 마음이야. 그럼 피한정 후견인 대리인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럼 피성년 후견인 대리인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파산자 대리인 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누가 선택해? 본인이 선택해. 그럼 그들을 선임했으면 책임은 본인이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여태 자다가 인제사 깨어나가지고 발끈하는 사람 있다. 집에 가서 복수하다가 언제는 대리인이 성년 후견 심판을 받게 되면 대리권이 소멸한다더니 언제는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요? 아무 상관없다고 칸막이까지 쳐놓고 전혀 다른 이야기다고 강의를 몇 번을 했는데도 혼자 딴 생각하다가 집에 가서 또 생각하면서 복습하니까 뒤엉켜버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야. 이 경우는 대리인 될 당시에는 능력자였다가 그 이후에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일단 대리권 소멸하게 하겠다는 이야기고, 이거는 처음부터 미성년자든 피한정 후견이든 피성년 후견인이든 본인이 자기가 책임질 의도로 누구든 대리인은 선임할 수 있다는 거야. 단 누굴 대리인으로 선임했든지 간에 선임한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지 제한 능력을 핑계로 취소는 못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본인이 을 딱 보니까 동공 풀렸어. 침도 좀 흘려.
나는 괜찮으니까 네가 한 행위 내가 다 책임지마. 눈에 힘주고 침 닦아가면서 이래라 라고 시킬 수 있다는 거지. 응? 책임 누가 질 건데요? 갑이 책임질 거거든. 전혀 상관없다는 이야기. 다른 이야기가 있다고. 이게 섞여버리면 안 돼. 섞여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 두 제도가 지금 자주 나오는 거야. 대리권 소멸 사유냐 아니냐랑 대리인이 될 수 있냐 없냐라. 그리고 이 대리인의 능력 문제는 임의 대리를 전제로 한 논의예요.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각 법정 대리 제도마다 법정 대리인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 결격 사유 등이 따로 규정들이 돼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에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어서 시험은 임의 대리를 전제로 출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49페이지 그 밑에 동그라미 2, 3번 있죠? 그 책은 없는가 봐. 아니 찾았다라는 걸 내가 확인을 해야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책 찾기 힘들어요 이거. 수험서라. 그래서 14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 3번 같이 묶어서 이제 앞으로 연습할 게 그거요. 제가 이제 수업하다가 몇 번 같이 묶으라고 할 때가 있고요. 같이 묶어서 비교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그렇게 해오는 줄 알았거든 17년간. 근데 올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올해 처음 알게 됐어요. 둘이 묶어서 비교하라 그랬는데 다 묶어만 놨더라고. 그러니까 같이 묶으라고 한 건 동일한 취지니까 같은 맥락으로 기억을 하라고 묶어준 거고, 둘이 묶어서 비교하라는 이야기는 둘이 차이점이 있으니까 비교해서 보시라는 의미로 묶어서 비교라고 써놓으라고 한 거거든. 근데 몇몇 수험생 책을 올해 우연히 쉬는 시간에 이렇게 가다가 봤는데 다 묶어만 놓은 거야. 비교하라는 거 하나도 안 해놓고. 그러니 공부가 되겠냐고 그 사람이. 2, 3번 같이 묶어서 비교해서 보라고. 그럼 이렇게 하라고. 2, 3번 같이 묶어서 영어로 약자로 CF 이렇게 쓰든가 한글로 비교 이렇게 쓰든가 알아서 하시. 자, 동그라미 2번 또 합시다. 대리인이 된 후 대리인이 성년후견 파산 대리권 소멸. 그럼 이 말은 대리된 이후에 상태가 안 좋아진 거죠? 그럼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3번 피성년 후견인 파산자 대리인 선임 상관없다. 이렇게. 그럼 처음부터 피성년 후견인이든 파산자든 처음부터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싶죠? 그럼 선임은 할 수 있다고. 책임은 누가 져요? 본인이 책임질 거니까. 구별되실? 구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상관없다 밑에다가 151페이지 이렇게 쏘면 돼. 그래서 이제 151페이지 가시면 151페이지 가셨어요? 거기 151페이지에 3번 파란색 3번 대리인의 능력, 거기 법조문 있잖아요. 거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 요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행위 능력자 동함 치고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동하시면 돼. 그럼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단 법에는 행위 능력만 법에 규정이 있고 의사 능력은 규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행위하면 그냥 무효지.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행위하면 그냥 무효야.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 그 대리인도 의사 능력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 없이 하면 그냥 무효라. 그런데 그 대리인이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10년에 한 번 들러리로 나올까 말까고 전혀 논의의 대상은 아니야. 그냥 책을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써 있는 내용일 뿐이야. 그러니까 의사 능력은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제한 능력만 하시면 돼. 그 양가로 2번 거기다 옆에 쉬고 두 번째 줄 가운데 제한 능력자 동함 치고. 그럼 제한 능력자의 종류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지.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에 다 포함된 거야. 미성년자든 피안정후견이든 피성년후견이든 대리인 될 수 있다 이렇게 동함 치라고. 누구 마음이요? 본인 마음이야. 본인 마음. 자, 따라서 동함 치요. 제한 능력자 대리인
선임, 본인, 대리행위 취소 못한다. 그럼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대죠. 그럼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지. 대리행위 취소 못한다고. 그래서 이 문장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 문장이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제한능력자가 대리인인 경우, 제한능력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 본인이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다 같은 말이요. 그럼 그 문장들이 나오면 눈에 띌 단어는 두 개야. 제한능력이랑 대리인이랑 한 공간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확인할 거, 취소 못한다. 그럼 확인하시는 거야. 읽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민법 전체는 하나로 이렇게 돼요. 제한능력자 나오면 눈에 확 띄어야 된다 그랬죠? 제한능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제한능력자 나오면 가슴이 따뜻해져야 된다. 무조건 보호해야 되거든. 그런데 제한능력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딱 한 경우야. 제한능력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때는 그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제한능력자가 책임지는 행위가 아니니까 제한능력자 보호제도가 적용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한능력자가 대리인으로 나왔을 때는 취소 못해. 즉 제한능력자가 대리인으로 나왔을 때는 가슴이 따뜻해질 필요가 없어. 그런데 제한능력자가 대리인인 경우가 아닌 그 이외의 모든 경우에 제한능력자가 나오면 무조건 보호하면 돼요. 제한능력자를 끝까지 보호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답이 딱 떨어져요. 두 개 외우라고 하는 적이 극히 드물어요. 저는 무조건 하나만 외우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뒤집어서 푸는 거야. 제한능력자 나와, 무조건 보호해주면 돼. 제한능력자가 대리라고 나왔어, 이때만 취소 못해. 제한능력자 나오고 대리는 안 나왔어, 취소 있다. 일관성만 유지하면 돼요. 제한능력자 나오면, 대리에서 제한능력자 나왔을 때는 절대 가슴이 따뜻해지면 안 돼. 이 두 제도는 정확하게 구별해서 정리가 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시고 쉬었다가 대리 행위 하시죠.